안녕하세요. 나인테일 드래곤의 추한피선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거시적 추론과 단편적 추론, 그리고 집단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집단 사고라는 거는 뭐냐? 개인적인 의견 따위는 개나 져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나 죄의식 같은 거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도덕성이 한 100명이서 하면은 100분의 1을 준다는 개념이에요. 한 사람이 했을 때 제 무게의 감도보다 100명이서 했으니까 100분의 1을 준다. 막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자유의지를 꺾는 제일 높은 수단으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사고가 있기 전에 개인적 사고가 있는데, 개인 사고가 있다고 말해지는데 개인 사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고. 개인적 사고. 사고가 충돌해서 나는 사고가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고, 집단적인 있는 사고.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를 이루는 두 가지인데, 개인적인 사고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주변과 협력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집단적 사고는 애초부터 한 사람이 집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집단이 개인적 의견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집단 사고는 100명이서 한 사람이 100명을 꼬드겨가지고 그 집단이 하나의 의지처럼 움직이게 만든다는 개념이고, 개인 사고는 소수의 인원이 그 주변에 사람 필요한 만큼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자유의지가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 사고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이 이걸 기준점으로 모인 집단 사고가 있는데, 이 집단 사고도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거예요.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싫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하지만 절반 거의 40% 정도는 40%, 20%막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왜냐면은 그 직종과 사회적 위치가 조금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가 이 집단적 사고와 개인적 사고의 딱 중간점, 이 지점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 지점이 어느 상황이냐? 극단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가 있긴 한데 10%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위 10%만 하고 나머지 90%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으로 전부 적용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왜 10%는 버리냐면은 이 사람들은 있으나마나 의사결정권이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여가지고 집단에 휘둘려가지고 결정권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사실상 그냥 머릿수 채우기를 해버릴 수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하위 10%는 그냥 버리는 패라고 봐야 돼. 사실상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사실상 엄청 나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배제시킬 수도 없으니까 사회민주주의 방식으로 그 하위 10%를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근데 경제 상태가 안 좋으면은 20%까지 20에서 30%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이상을 올라가면은 문제가 돼요. 어떤 거? 집단지성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세력이 형성돼 버려. 3대 세력이 형성돼 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하위 10%만 하는 방향으로 봐야 돼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왕권주의 사회에 어느 정도 이게 이게 복지가 포함된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의 경제권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10%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인을 봤을 때 10%면은 10명, 100명이면 10명이고 나머지 90명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잖아. 그러면 극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성향이 된다고 이 범위에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사실상. 근데 초반에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생긴 거는 사실상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문제 생긴 거예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줘야 할 돈이 더 늘어나 버린 문제가 생긴 거지, 애초부터가. 그 문제가 해결하겠다고 민주당에서 돈을 더 쓰라고 막 개지를 떨어가지고 상황 개판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는 인간의 사고 범위가 너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말하자면은 IQ 문제입니다. 혹시 IQ가 100이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85에서 95가 중간입니다. 이게 평균치예요. 농담 같아 보여도. 그냥 보기 좋으라고 100% 지점이 제일 높을 거라고 그냥 표상을만 그렇게 해놨지, 범위 이상 거기로 해놨지. 왜? 그걸 학습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범위라서. 그리고 지능 높은 사람도 지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표시 이런 표시가 있잖아. 산처럼 된 표시. 이게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표적 의미고 실질적으로 인간의 지능은 평균 지능은 90입니다. 90입니다. 평균 지능이 진짜 90입니다. 교육을 해도 90 정도가 평균입니다. 왜 90이냐면은 이게 공무원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중학교까지 가르쳐주는 교육인데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10살 때까지는 일반적인 기본 교육입니다. 이게 거기까지가 기본 교육이에요. 10살 때까지 배우는 게 일반적으로 기본 교육인데 문제는 여기서 격차라는 걸 벌릴 수 있습니다. 무슨 격차가 뭐냐? 미리 선행학습하는 거. 그리고 이 범위에 대해, 그리고 교육에 대한 거는 보통 3학년쯤 되면은 그 기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는 방법하고 발전하지 않는다는 선이 갈립니다. 애초에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10살 기준으로 IQ 검사를 했을 때 90이 나온다고 하면은 90 정도가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이때 언어 능력이 중요해요. 언어 능력으로 IQ가 10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10 정도 마이너스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억력은 한마디로 지능이라는 걸 검사하는 데에서 검사하는 게 뭐냐면은 언어, 기억력, 그리고 추론입니다. 자, 여기에서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보통 말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언어가 15 정도고 기억력이 15, 추론 능력이 30입니다. 이게 IQ가 70에서 증가하는 범위가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육을 받아서는 이게 최대 한계치입니다. 이게 IQ 70,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IQ 70짜리 인간인데, 그러니까 정신지체 70 이하면 정신지체거든요. 평균적으로 암만, 그러니까 내 문제만 없으면 평균 암만 못 나와도 70은 나옵니다. 지능이 70대는 나옵니다. 70 전후로 나와요. 내 문제만 없다면은. 이때 언어 능력이 있으면은 85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억력이 있으면은 100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추론 능력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추론 능력이 있는데 이때 추론 능력까지 하면 보통 130까지 가요. 추론 능력이 이게 최대치기야. 이게 추론 능력이 30 정도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어디까지 가냐? 박사학위까지는 이 정도로 계속 이거 자기 맞는 학습 방법을 찾으면은 박사학위까지 갑니다. 진짜 농담 아니라 박사학위까지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100% 반영이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반영되냐? 지금 이렇게 내가 써놓긴 했지만은 실제 70에서 언어 능력 5, 기억 능력 5, 추론 능력 5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왜?
5가 기본 값이거든. 그리고 이게 조금 시간 지나면은 이 두 가지 그냥 언어 능력하고 기억력은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플러스 5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돼. 그러면은 지능이 80에서 9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억력이 합니다. 기억력은 고등학교 교육까지 어쩌지 따라가가지고 성적을 중간 이상 유지했다면 이것도 5 플러스 됩니다. 중간만 유지하면. 자, 이제 지능은 95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추론 능력이 얼마나 상승하냐? 상승 안 해요. 기본적으로 상승 안 합니다. 왜? 이거는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하게 되거든.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하게 됩니다. 왜 높으면 안 하게 되냐? 거시적 추론이라는 개념이 지능이 낮으면은 오히려 많이 하게 돼요. 그래. 진짜 여기 평균 지능이 90 이하인 경우에서 90대인 경우에는 안 하게 돼요. 대부분. 왜? 이 이상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이상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어 능력하고 기억력이 높은 사람들이 보통 이 정도 되고 추론 능력이 5 정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95 정도가 나와요. 보통 사람들이 95 정도 나오고는 95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범위 아까 내가 플러스 시켰던 범위 있죠? 이 범위에서 조금 더 높은 범위가 있거든. 이게 15인 사람도 있고 이게 5인 사람도 있어. 이런데 기억력은 높은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 언어 능력은 높은데 기억력은 나빠. 그리고 추론 능력도 낮아. 상당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정치인들 대부분 지능이 90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 정확하게는 민주당 정치인들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90에서 10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정도만 되면은 공무원 보는 능력은 되거든. 왜? 아까 말했잖아. 공무원이 되기 위한 교육만 했다고. 그러니까 공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능은 다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90만 넘어가면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기억력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언어 능력하고 언어 능력 15, 언어 능력 말 잘하고 기억력만 좋아요. 자, 이것만 해도 100이 가까이 1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추론 능력이 아예 사라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이런 걸 못합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기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단편적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기록에 나온 거 그러니까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은 이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고 보면 돼. 추론 능력이 거의 아예 발전 안 한 사람들이 있어. 이게 언어 능력하고 기억 능력만 엄청나게 높아지고 추론 능력이 안 오는 경우에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추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집단적 사고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애초부터가. 집단적 사고밖에 안 한다는. 아예 없거나 아예 할 말 있다. 집단적 사고가 없는 게 아니라 개인적 사고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애초부터가. 왜? 이미 가르쳐준 사람이 답을 알려줬고 그거에 대한 기억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말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기억하고 있는 걸 말한 것 뿐이냐. 한마디로 저장 붙여넣기란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하면 개인적 사고 능력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집단적 사고만 하고 있다는 소리야. 간단히 말하면 개인적 사고가 아예 일어나지가 않고 있는 거야. 뇌 속에서는. 여기에서 내가 아까 말했죠. 이 능력이 떨어지면은 추론 능력이 오른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좀 설명하면은. 자, 일단 추론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앞니를 예측하는 능력이에요. 앞니를 예측해. 그러니까 동전이 떨어졌어. 떨어졌으면 소리가 나고 튕겨 나갈 거야. 그 다음에 그 동전이 어딘가로 굴러 들어갈 거지? 그러면 그 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돼. 이 예측하는 범위가 보통 90 정도면은 평범하게 일어나는 정도에서의 예측만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전 떨어졌어. 떨어져서 소리가 땡그랑 났어. 그리고 굴러가는 걸 추적하게 되잖아. 빠르게. 근데 추적을 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을 수색해야지. 수색을 하는데 이 수색하는 것도 요령이 있어. 소리가 난 방향을 한번 우선적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빛이 반짝이는 걸 보는 거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아예 그런 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억력이 높은 사람, 이 순간 기억해가지고 그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서 말빨도 좋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 범위 90범에 들어가니까 남들보다 잘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자존감까지 높다? 그러면은 정치인이 하는 거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지능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정치인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정치는 IQ 높은 사람이 안 하거든. 대부분. 왜냐면은 IQ 높은 사람들은 그 사무실 그 대기업 엔지니어 실험실이나 사무실 가가지고 실험하고 있지 정치하고 막 말하고 막 그러진 않아.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어느 능력은 떨어지고 기억력하고 추론 능력만 엄청 높은 사람들이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IQ가 보통 100에서 115 정도 되는 사람, 12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보통 엔지니어 실험실에 갇혀 있어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 이상 되는 사람들도 가끔 나오는데 교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고서 정치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아니면은 그 12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정치인 하지 않고 대기업 총수하거나 교수하고 있다가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능이 높은 정치인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능이 어중간한 평범한 지능이고 말빨하고 기억력만 존나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억력마다 안 좋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뭐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집단지성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보통 100에서 90 정도거든요. 안 돼. 이런 사람들 있는데 길어봐야 5년에서 길어봐야 3년에서 5년 지능이 좀 높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러면은 한 8년 정도 가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120 되는 사람이 120 이상 되는 사람이 여기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20년짜리 계획이 됩니다. 이게 가능해져요. 갑자기. 말도 안 될 것 같지? 근데 돼. 진짜. 이게 장기 프로젝트라 가지고 한 번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 그럼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언어 능력하고 이 기억력하고 언어 능력하고 기억력이 낮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선동하기 쉬워. 일단적으로. 왜? 지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언어 능력하고 이 모든 능력 자체에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능이 85 이하인 사람들한테는 선동이 잘 통해. 아주 간단하게. 간단히 말하면 지능이 85인 사람은 간단히 다 통하는데 문제는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언어 능력과 기억력이 낮은 사람들 중에 추론 능력이 미친듯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보다 수능력 높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금방 예측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보통 이게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데 그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역으로 가버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지능의 아이러니긴 한데 90에서 100 정도 내는 사람들 정치인의 말을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85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85 이하인 사람들은 선동당하기가 쉬워요. 보통. 왜냐면 생각을 안 하거든. 진짜 생각을 아예 안 해.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생각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보통 80까지가 못하고 80에서 85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무슨 말하는 건지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추론 능력은 있는 사람들은 언어 능력하고 기억력은 낮게 설정돼 있을 뿐이지 예측 능력은 상당히 높아. 근데 말을 못 하니까 말을 해도 설명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지 사실상.
언어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내에서 예측하는 능력이 높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100에서 90 정도 되는 사람들, 여기 50%는 정치인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고, 여기에서 85에 여기에서 85에서 그러니까 70 이하인 사람들은 그냥 다 70 이하인 사람들 그냥 다 믿고 다 믿는 거예요. 그냥 정치인이 그냥 꼬드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줏대 없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85 이하인 사람들은 85 이하이 되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절반입니다.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거 뭔 말하는 건지. 이 사람 사고를 못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고, 이 85 이상 지능이 가진 사람에서 95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는 했어. 근데 말을 못해, 제대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 추론 능력이 높아졌다고. 추론 능력이 높거든. 상대적으로. 이 범위가 높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갈리냐면은 아까 말했던 내가 중간에 말했던 공무원 교육식의 교육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거는 언어 능력하고 기억 능력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효율 최악인 사람들이야. 80에서 85인 사람들. 이 언어 능력하고 기억 능력이 애초부터 낮은 사람들한테 그것만 올리라고 주구장창 올려봐야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추론 능력을 올리고 난 다음에 다른 지능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은 기본 교육까지는 언어 능력하고 기억력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 기본 교육 받을 수 있는 레벨. 그러니까 3학년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공무원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다 커리큘럼을 짜놨단 말이야. 애초부터가. 문제 해결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추론 능력이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후부터는 추론 능력이 더 빨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다가 언어 능력하고 기억 능력의 중심이 된 그 공무원 교육을 강제로 시키고 있었던 거야.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능력이 일정 이상 있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급이니까 몸을 쓰는 일을 하거든. 몸을 쓰는 일을 하게 되면은 추론 능력이 오를 수밖에 없어. 왜? 아까 말했잖아. 내가 동전 떨어뜨렸던 얘기. 기억하죠? 그거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능력이 생기기 위한데 이거로 지능이 대부분을 감싸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안 다치는 거예요. 지능이 낮았는데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예측을 하고 움직이니까. 근데 문제는 단순하게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면은 이 사람들도 자기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IQ가 여기 추론 능력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 언어 능력하고 기억력이 둘 다 합친 거랑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소통이 안 되더라도 예측을 하고 움직이고 막 그런 능력이거든. 운동 능력에 관련된 예측까지 되는 거고 이게 언어 능력하고 기억력을 다음으로 중요한 거거든. 사실상. 우선 선행순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거거든. 이게 보통 10살 때 이후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언어 능력과 기억력이 낮은 사람들이 80대에서 85대 지능 그러니까 80대 지능으로 80에서 90대 사이의 지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언어 능력이랑 기억력이 높았으면은 90이 넘어간 거고 그것도 높았으면은 근데 대부분이 이걸 몰라. 왜? 안 가르쳐 주거든. 왜냐면은 국가에서는 말 잘 듣는 놈을 원하지 거기에 태클 거는 놈을 원하진 않거든.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편적 추론 능력이라고 했던 거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말했던 동전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추적할 수 있는 능력. 이것만 추리 능력이라 이건 단편적 추론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일에 대한 현상에 대한 거야. 만약에 내가 동전을 떨어뜨렸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는 세 가지입니다. 동전을 다시 붙잡거나 떨어진 동전을 찾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알려줘서 죽거나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거야. 근데 집단 사고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동전을 떨어뜨렸어, 알려줬어, 주었다. 이 세 가지만 있어요.
집단 사고했을 때는 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집단 사고일 경우에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개인적 사고일 때는 동전을 떨어뜨렸던 거를 동전을 떨어뜨렸다. 그럼 잡으려고 행동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동전을 떨어졌으면은 그 동전이 굴러간 걸 찾으러 갈 거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탔거나 이런 과정인데, 단체 그러니까 집단 사고에서는 그냥 누군가가 알려줘서 찾는다라는 개념이야. 즉 누군가가 이거에 대한 반응을 해가지고 야 저기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만으로 추적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있다라고만 이해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를 안 하게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고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의 1등 원인입니다. 못 찾으면 알려주면 되는데 그때 못 찾았을 때 알려주는 거랑 찾기도 전에 야 저기 떨어졌다 알려주는 거랑 했을 때 사고 범위 생각이 달라요. 애초에 떨어졌다는 걸 인지했다면은 그때 찾기 시작할 거야. 근데 떨어진 위치를 바로 알아차리면은 내가 두리번 거리는 행동 자체를 안 하게 되잖아. 어디로 떨어졌는지 추적하려고 하진 않아. 추적하려고 할 행동 자체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집단 사고로 인해서 내가 개인적 사고를 아예 안 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선동당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편적 추론 능력 이것만 생각하고 인간이 살게 되면은 순리 현상이라는 개념을 인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냥 당연히 알려주는 거다라고만 당연히 순리 현상.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인지해버려요. 기본적으로 뇌에선. 인간적 지능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해버려. 단편적 추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타이밍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결하는 능력밖에 없어. 근데 보통 이거는 어떤 능력이냐면은 응급처치예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 이게 100이 넘어갈 때까지는 한 달 이상의 계획을 못 세워요. 지능이 100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한 달 스케줄을 통째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100 이상 지능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90밖에 안 되거든. 9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오늘이라고 내일 정도밖에 생각 못 해요. 보통 100이 넘어가면은 한 달 이상의 업무를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90 정도가 되는 사람들 중에 추론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할 수는 있어.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대충 생활 패턴에서 기억을 내면은 할 수는 있어요. 이거의 문제. 근데 이거 문제 추론 능력이 낮은 상태의 추론 능력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단편적 추론만 가능하거든. 낮은 지능에서는. 근데 그 단편적 추론 능력인데 이게 범위가 넓어질 경우도 있어. 특화되는 경우가 있어. 특화된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를 그 예측을 해버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왜? 위험성이 이미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이미 예측을 해버려가지고 거기에 대해 굳이 안 가. 지능이 낮아도 높아도 상관없이. 추론 능력이 기본적으로 특화되는 타입들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능이 낮아도. 근데 보통 이 경우에는 추론 능력하고 기억력이 같이 높은 경우고 언어 능력과 보통 이 경우에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를 잘하냐? 투자를 잘합니다. 생각보다. 그냥 멍청해 보이는 녀석이 갑자기 투자를 엄청 잘하거나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서번트 증후군의 단편적이고 예초에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정신병 같은 그 AD 증후군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보면 돼. 그거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똑똑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게 80대에서 90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이유예요. 90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 80에서 90대 범위에 있는 사람들, 완벽하게는 아니고 오차는 있겠지만 그 범위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서번트 증후군이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나머지 능력 다 높아요. 그 필요 이상을 2배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 언어 능력이 5 찍히고 기억력이 30 찍히고 추론 능력이 60 찍혀버리는 경우에요. 대충 이해가지? 이러면은 1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 지능의 2배로 그냥 멀티플레이 하고 있었던 거야, 뇌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말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거시적 추론 얘기까지 아직 얘기 안 했죠. 단편적 추론이라는 거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단편적으로 움직이는 현상 건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 그거에 대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거시적 시점의 추론, 거시적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당장에 일어날 일 없어. 대신 한 달 뒤에 최소 한 달 뒤 이상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이상을 예측하고 움직여요. 길게는 3년까지 내다봅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내다봐요.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다루는 사람들 있죠. 최소 3년 이상은 내다볼 줄 알아야 돼. 5년에서 3년 정도는. 이 정도 지능이 필요한데 이 정도 지능이 되려면 대충 110 정도는 돼야 돼. 내가 말하는 정도 거시적 추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은 보통 IQ가 110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IQ가 120 넘어가면은 10년 정도, 그리고 130 정도면은 20년까지도 내다봅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140 넘어가잖아. 20년에서 30년 정도. 그러니까 앞일을 다 예측하는 거야. 그리고 276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기 위치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바로 예측해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야. 우리가 기준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 추론이라는 거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 거를 예측하는 거잖아.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단편적 추론을 종합해가지고 거시적 시점으로 연속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추론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추론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걸 중요시해요. 왜냐면은 이건 개인적 사고 능력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이 어떤 게 더 사회를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집단적 사고로 보면은 3%밖에 안 나온 집단적 사고 개념에서는 이런 사고 능력이 한 2.8%밖에 2.3%에서 2.8%밖에 안 나온대. 진짜 엄청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지능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120이 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110이 넘어가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120 넘어가면은 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김현지가 그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안 되는 지능을 갖고 있어. 한 80 정도? 그 정도 지능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추론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나마. 근데도 가능했던 게. 근데 이 추론 능력인데 이게 정치인이 추론 능력 문제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추론 능력이 없어. 문재인 같은 경우는 추론 능력은 있어. 이 차이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언어랑 그러니까 언어하고 기억력도 있고 추론 능력도 있어. 대신 이 사람이 마인드가 사회주의자여가지고 맛이 간 거, 사회주의자여서 맛이 간 거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하고 기억 능력은 좋아. 추론 능력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 그런 상태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보조해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자기가 찾았던 사람,
이거 안 되니까 언어 능력과 기억력이 높은 거예요. 그냥 딴 사람보다. 근데 근데 정확하게 이재명이 높은 능력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언어 능력 20, 기억력 5, 수능 능력 1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대충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잠깐 좀 볼게요. 대충 개념적으로 적어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95 정도 되면 한 2주 정도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능력이 한 95에서 96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능으로 볼 수 있는 레벨은 어느 정도냐? 한 달이에요. 한 달 내지 최대 2달입니다. 그 사람 지능으로 볼 수 있는 최대 한계치가 한 달에 내지 2달이야. 근데 보통 대통령 한 사람들 지능이 얼마 정도 됐냐면은 100은 넘었어 전부 다. 문제는 사회주의 개념이 좀 틀어박힌 사람들이어서 문제였던 거지. 진짜 이게 농담 아닌 게, 자,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박정희 130 넘습니다. 왜? 언어, 기억, 추론 능력 다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사용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말 잘했고, 나이 비해서는 치매 온 거 아니고 잘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었어. 자, 박정희도 말 잘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도 잘했고, 그거 어느 정도 정상적인 나이대였으니까. 기억력은 기억은 못할 수는 있었어도, 기억력은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그거 없었지. 그 다음에, 전두환. 말 잘했죠. 그리고 기억력도 했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예측 다 했지. 노태우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문제는 노태우는 그 민주당에 협력을 가한 거지. 지금까지 너무 옥죄어놔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안 되니까 풀어준 거지 어느 정도. 근데 풀지 말아야 될 거야. 풀어버려서 문제가 된 거지. 금영사 그 하나회라고 해가지고 말발로 조져가지고 다 해결했어. 문제는 추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말발하고 기억력은 좋았어. 그래가지고 언어 능력하고 기억력은 좋았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00 정도가 되니까 일반 거기 있는 대부분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다 컨트롤 타워가 할 만큼 됐어. 문제는 이게 아까 말했지. 이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뭔가 행동하려고 하면은 3년 내지 5년, 3년 내지 5년, 길어봐야 8년 이내에 다 망가진다고. 이렇게 다 터져버린 거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건, 이게 아이엠에프 터진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노태우 때 이미 김영삼 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상태에서 노태우가 노태우가 어느 정도 지능이 있었으니까 그거로 버텨준 거고, 그 다음에 3년 지나서 터진 거예요. 버텨준 거로 했다가 올려 나왔던 거 터트린 거지. 그리고 김대중 그 신용카드 대출 다 엄청 땡겨놨다가 3년이 다 터져버렸지 다시. 2001년도 다 터져버렸지. 2000년경에 그 신용불량자 대량 터져버렸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100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적어도 대통령들은 적어도 100 정도 이상은 됐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획은 세웠지만 단편적 추론 능력이 2년 이상 못 간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1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100 정도밖에 안 나와. 내가 적어둔 거로 기준하면은 얼마 정도냐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계획이 실행되는 동안이 1년 정도 임기 되고 1년 되고 2년 뒤 되고 터져 나가는 거야. 그다음부터 3년 동안 1년 반 동안 터져 나가는 거야 매번. 이게 기본적으로 반복 패턴이야. 그리고 노무현 때 이때는 어찌저찌
엄청나게 터지긴 했었지만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는데도 어찌저찌 유지가 됐고 뭔가 이룬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여기에 문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문재인은 IQ가 130 정도 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회주의자예요. 이 문제 때문이야. 애초에.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130 이상 되는 사람 맞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고지능에 속하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수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개인적 사고야. 이거를 실행해줄 집단이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노무현을 대타로 내세우고 실행시킨 거예요, 일단. 그래가지고 외국인 관련법하고 그 외국인 관련법을 하고 선관위 같은 걸 만든 거지.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둔 거지, 사실상. 그것도 다 중국이랑 중국이나 북한이랑 엮여 있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이 이명박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145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약간 약간 속물 성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돼서 그렇지 사실상 엄청 더 지능 높은 사람입니다. 145 정도 되니까 사실상 민주당 정치인들이 어떻게 통제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한 거야, 애초부터. 그러니까 IQ가 145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천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재한테 그러니까 재능충이 그러니까 노력파가 재능충을 못 이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천재를 못 이기는 거. 노력파가. 왜냐면은 이 사람 같은 거 요령만 터득하면은 그냥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왜냐면은 이미 이룬 것도 있는데다가 이미 추론 능력이 있고 거시적 추론 능력이 이미 가능해요. 현상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 추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 순간만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한다면은 거시적 추론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미 이거는 그 1년 이상을 내다본 거예요. 이미 1년 뒤 이거를 시행되고서 1년에서 1년 반 뒤 어떤 결과가 나올지까지 예측하고서 행동하는 거거든. 왜냐면은 그 IMF 그 우리나라 내수시장 좆대버리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그때 4대강 사업한다고 공장 내수시장으로 공장에다 돈 땡땡 돌렸습니다. 이미 미리. 그래가지고 멀쩡했거든.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 돈을 왜 그렇다 해서 쓸데없는 돈 쓰냐고 그 경제위기 터졌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안 쓰냐 막 이렇게 하고 막 소고기 수입한다 뭐라 한다 막 이것저것 따져 들어가기 시작했지 사실상. 그리고 FTA도 그리고 뭐였더라 노무현 마지막 막바지에 FTA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노무현이 하도 허구짓 해가지고 경제적 손해가 너무 심하니까 경제적 손해가 막 심해지니까 빡쳐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한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명박 때 그걸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때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했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위해서 계속 이명박 때 엄청나게 까내린 겁니다. 근데 까내려도 이게 130대에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5년, 10년치를 미리 해버린 거야, 이 사람이. 이명박 혼자서. 혼자 10년치를 미리 해둬가지고 멀쩡히 버텼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 2002년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2000년대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지, 애초에. 이명박이 해둔 것 때문에, 그 사이에. 자, 그리고 박근혜로 넘어가는데, 박근혜도 꽤 지능이 높은데, 문제는 문재인보다는 낮았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때 이재명이랑 김현진은 뒷공작 하고 있었지. 그렇게 하고 일단은 그런 뒷공작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갈 정도까지 있었는데 이것까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면 돼. 왜냐면은 이미 반국가 세력이 이미 그 시위하고 난리 쳐가지고서 개판 나가지고 했는데다가 그거 찾아내려고 했더니 문재인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아버린 거지, 애초에. 그걸 정상으로 돌리지 못하게. 김대중이 맛이 갖게 만들어놨던 거. 정보기관의 능력을 대신 정상화를 못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탄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기능을 하지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국정원이 국정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왜 못했냐? 수사권이 박탈당한 거고 조사만 할 수 있어. 이 상황이었거든. 이미 구속권도 없어졌. 이러니까 구속권도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사실 거의 절반 정도 사라진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조사권만 이미 있었는데 반쪽짜리 조사권이었는데 이거를 돌려놓긴 했는데 반쪽짜리밖에 안 되니까 이게 박근혜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됐고 이미 국정원 내부 인원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이미 넘어선 거지. 사실상 그런 상황이니까 박근혜 때는 이 정치 공작이 일어났는데 그 정치 공작을 막을 수단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국정원이 어떻게 작동되냐면은 내가 이게 사회주의 국정원, 사회주의형으로 만들어낸 국정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정원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 나냐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정원들의 방향성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에 문제가 되면 체포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체포권이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김대중이 없애버려서 체포권을 없앴습니다. 일단 김대중 때 체포권을 없앴고 그다음에 노무현 때 수사권을 없애려고 했어요. 수사권을 없애려고 했는데 수사권을 완벽하게 없애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수적 수사를 못한 거지. 내수적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는 거니까 내부 시장에서 수사를 못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했냐? 민간 시장으로 빼버릴 수밖에 없어 요원들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얘네들을 경찰시키는 거예요. 국정원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개념이잖아. 기본적으로 이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김대중 때에서 이 이명박 정부가 올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이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라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박정희 때 있던 사람들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마인드로 일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40대 그러니까 20대쯤에 와가지고 한 5, 60대쯤 됐을 거 아니야 이때쯤에. 그리고 60대쯤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밑에 있던 50대, 40대, 30대 정도의 그 경력직 요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국정원 김대중이 국정원의 그 체포권을 없애버린 거지. 사실상 체포권을 박살 내버린 거지. 왜? 체포권이 존재하면은 진들이 자기네들 세력이 지금 그때 당시 아마 공작 그 중국에서 공조 같은 거 일어났으면은 작전했으면 그때쯤 그 김대중 그때쯤부터 약점 잡히고 막 투자한 거 있고 막 그런 거 있을 테니까 그거 약점 안 잡히려고 뭐 한 거 안 잡히려고 일단 했겠지. 정치 공작을 했겠지. 정치 공작을 했고 거기에서 그 문제되는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빼버렸어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 중에 나이 있는 사람들은 죄다 빼버린 거지. 그 박정희 시절에 있던 그 시절부터 일했던 5, 60대들은 일단 전부 다 퇴임시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퇴임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네 사람들로 채워넣는 겁니다. 절반을 날려보내는 거지 사실상. 그러고서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절반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그 파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정치권에 꽤 영향이 있었고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하고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 국가가 위험하면 정치인일지라도 그냥 무조건 체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일단 다 내보내버린 거지 사실상. 자 이제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국정원이 요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려나가도
자기네들끼리 조직화해서 움직이거든,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경찰로 들어가요. 경찰 수사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잘려나가고 경찰로 그냥 다시 재취업을 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 그 당시 20대, 30대들은 경찰로 다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 교수직이나 막 그런 직종에 있었을 테니까 자기가 과거 했던 직종으로, 잠입했던 직종으로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사회적 지위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10년쯤 지나가니까 베테랑 요원들인 60대 사람들은 전부 다 은퇴한 거예요. 사실상 정치적으로 못하니까 정치 브로커로 전향한 거지. 사실상 국가 존립을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거의 10년쯤 지나가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이 경찰에 있던 일부 50대 인력들이 전부 어느 정도 그때 당시 나갔던 50대 인력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본업 이제 정치적으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첩 세력 있죠. 그 사람들 체포하는 활동을 못 한 거지. 사실상 체포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경찰한테 그 경찰한테 자기네들 해가지고 그거 수사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애초에 경찰한테서 그거에 대한 그거를 조사한 거지. 형사나 경찰로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막 그랬던 거지. 이 국정원 요원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잡고 했다가 한 50대쯤 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국정원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반출했을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 안에 있던 그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던 그 국정원 요원들 절반 이상을 또 빼버렸을 거란 말이야. 그 젊은 사람들 빼고는.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50대에서 40대가 또 다 나갔을 거란 말이야. 그 나이대에서. 그 나이대 다 나갔을 거란 말이야. 60대, 50대, 40대들이 나가버렸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40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30대들은 그때 당시 30대들에 대해서는 좀 했지만은 어느 정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채워지면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잖아. 걔네들끼리 조직화할 수 있다고.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뭐를 했냐? 또 그 사람들이 비어진 경찰이나 브로커일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정치 공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일어난 게 하필이면 2009년이었던 거야. 왜 2009년이 문제였냐면은 내가 예측하기로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IMF 터지기 전 사건 그런 거 관련되기 전에 한 90년도부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한 90 몇 년도부터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부터 중국에서 공작원들이 꽤 들어왔다고 보면 돼. 그 소련 붕괴됐을 때. 그때 소련이 붕괴되고서 그 사회공산주의화 시키고서 딱 적당한 나라가 한국 가능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한국에서 딱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 활동했냐? 신안군에서 활동했다고 보면 돼. 거기서 염전노예니 뭐냐 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했는데 그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브로커로 쌀을 밀반출해가지고 팔아버리는 일을 할 것 같아. 왜냐면 한국 시장에서 그때쯤부터 쌀의 소비량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걸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사실상. 근데 국가물자니까 이거 국가물자 유출을 해버리면은 전략적으로 국가의 데미지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 거라는 예측을 하고서 움직였는데 실제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1990년대 기준으로 하면은 쌀은 남아 돌았습니다. 솔직히 수입되는 물량도 있었고 수출되는 물량은 안 된다고 했는데 수출이 안 됐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쌀이 품질은 좋아지기 시작했거든. 1993년도 이후부터 쌀이 품질이 좋아졌고 그거를 신안군이나 뭐 아니면은 그 전라도 지역에서 그거를 몇 톤씩 밀반입하는 거야 매일매일 200~300대 실어가지고 매일매일 한 트럭으로 한 몇 대 분량 한두 대 분량 정도면은 막 신안군에 쌀 모자라고 보낸다 식으로 그냥
적당히 이거 옮기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저희 필요해가지고 강릉합니다. 거기 왜냐면은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식량을 저장해놔야 되니까 그때 쌀을 많이 소비했고 그리고 어민들이었고 그때 다른 먹거리가 상당히 수입이 덜 된 편이었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늘어나긴 했었지만은 다른 대체품이 있었지만 이 소련이랑 중국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소련 중국에 있던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국가의 절반 정도니까 그걸 기준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다른 곡물 다 포함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한 여기서 10%만 빼도 국민의 10%가 아우성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빼돌린 거지. 그때 당시부터 계속. 근데 아무런 피해가 안 가. 그래가지고 계속 옮겼겠지. 일단 옮겼겠지. 그냥. 그러면 부분적으로 나게 하려면 섬에 있는 식량이라도 모자라게 만들었겠지. 근데 여기에서 예측을 못했던 거. 생각보다 경제를 그때 당시 엄청 발전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 편이어가지고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많이 보기 전까지 풍요로운 그 법을 경제법을 터지기 직전이어가지고 엄청나 풍요롭게 살았어. 그리고 IMF 딱 터져서 이때 문제가 터질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때 이것 때문에 내가 예측할 수 있었던 거는 이때 당시 지능이 이 정도 단편적 추론 능력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4년에서 길어봐야 5년 정도라고 했잖아.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암만 그러니까 IMF 터지면서 붕괴되고 됐구나 이제부터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쌀값을 펌핑이가 쌀값을 해가지고 계속 중국에 팔아넘긴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막 팔면 오는 거지. 그리고 이때 당시 시진핑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진핑이 그냥 그렇게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르텔 운영하는 그냥 수장급이었던 거지. 그냥 수장이야 정도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인연별 써가지고 카르텔 만든 거지. 돈 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권력 좀 얻어가지고 부주석 될 딱 그 시기에 이때가 이재명하고 김현지가 엮이는 시기입니다. 제대로 엮여지는 시기예요. 중국하고. 왜냐면은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브로커들이 IMF 터지는 걸 예측하고서 그때 돈을 번 거예요. 벌고서 그 사람들은 은퇴한 거야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브로커 이런 그 사람들이 화교니까 나 이제 그런 짓 안 해도 돼 하고 딱 넘어갔고 김현지도 그걸 딱 보고서 그때 그러니까 1998년도니까 그때부터 이랬다고 했거든요. 이명박이랑 이재명이랑 이명박이 아니란다. 꼬이네. 이재명과 같이 일했다고 딱 나왔고 그때 도망자처럼 했던 거는 도망자처럼 했고 막 돈 빌리고 막 여기저기 와가지고 좀 큰 돈 좀 만지기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성남시쯤 됐을 때. 근데 그 돈줄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게 신한군밖에 없더라고. 왜냐면은 그때 이후에 노예 그러니까 맞지? 염전노예 사건도 그 이후에 터졌거든. 왜냐면은 터지기 시작했거든. 그때 이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2009년대 그 경제 위기 올 때까지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09년 때까지 그 김현지하고 이명박 정부가 설립되고서 경제 위기 오는 거 볼 때까지 간보다가 그때까지 계속 쌀을 일반 미수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브로커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했더니 그 과거 내가 말했던 IMF 때 돈을 벌었다고 한 그 브로커들 있잖아. 그 사람 어떻게 돈을 벌었나 생각해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가짜 사기 치는 경우가 하도 많으니까 식량 안보가 확실히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은 고위직한테 납품하는 쌀을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다이렉트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만큼의 돈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또 사오겠습니다. 막 이런 개념이었던 거지. 이 개념으로 1993년도부터 왜냐면 그때부터 경제가 붕괴되고 하니까 사실상 돈은 있는데 그거 살 그 쌀이 없는 그 생산품이 없는 거지. 사실상 혼란 상태니까.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수출해가지고 옮기고 그 돈 갖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 IMF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의 누트가 있으니까 그거로
그거 있고 고위직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런 일이 터질 거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엮여 있었으니까 경제적으로 민주당이 이미 엮여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그 돈을 전부 다 달러로 다 바꿔버린 거야. 달러로 바꾸고서 수익이 난 거지. 그 사람들 같은 수익이 나가지고 그 돈 갖고 저희들 은퇴할게요 하고서 그 다음 세대들한테 얘네들한테 맡기세요 하고서 다음 세대를 넘긴 게 딱 그 상황이었던 거야. 그때 김현지가 딱 그때 화교 출신이니까 그때 딱 들어간 거지. 민주당 그 민주당 거기에 활동하는 게 시작했고 거기에 딱 그때 그때 이재명도 딱 거기에 있었던 거지. 한필이면 이재명 있었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략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대략 5년 동안 쌀 관련 밀반입 미술출을 한 거지. 그리고 그 경제 위기가 터졌던 게 우리나라는 2009년도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그닥 피해는 없었지만은 국가 경제적으로는 피해가 많으니까 달러를 교체하면 달러가 가치가 이르니까 달러로 결제하는 게 손해다 싶어가지고 그때 다 원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화로 바꿔버리려고 한 건데 문제는 이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이었어요. 이때 달러가 900원대가 떨어졌는데 하나가 그거 뭐였지? 그 이명박이 그거 엄청 잘해놔가지고 원화 가치가 방어가 됐거든. 그래가지고 이때 이걸 바꾸는 과정이 있을 때 그 시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성남시장 되었을 때입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성남시장하고 대장동 리스크가 사실상 이거랑 다 엮여 있다고 보면 돼. 이때 당시 엮여 있는데 이걸 기획한 게 김현지야. 이걸 기획했던 게 김현지입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리스크가 있고 성남시 때 일어났던 모든 문제가 이 돈이 어디서 왔냐? 사실상 브로커로 번 돈인데 이거를 세탁을 해야 돼. 근데 세탁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이것보다는 3배는 더 있어야 돼. 그때 당시 내가 대략 예측하는 돈 벌었을 때 예측한 게 만약에 이게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1조 원이 넘고 단기적으로 5년 딱 했었다고 하면은 한 5천조? 5천억? 5천억? 그 정도가 5천억에서 7,500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5천억에서 7,500억 그 정도가 있어. 이거를 세탁을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사기 치고 이 돈을 원화로 바꿔. 그 다음에 달러로 적금을 들어놔. 그거를 은행에다가 담보를 막 걸어둔 상태에서 그 원화를 들어오고서 그 돈을 25% 3분의 1을 계좌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해외 싱가폴로 보내버린 거지. 싱가폴로 보내가지고 돈 세탁을 한 거야. 아예 그러니까 국가 세무를 하니까 이거를 돈 세탁해가지고 다 비밀 계좌로 밀어 넣은 거지. 사실상 돈 세탁해서 밀어 넣은 거지. 그러고서 이거를 국내에다가 방관하지 않고 이 돈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불법 카르텔 조직을 키운 거지. 다시 자기네들 같이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수익 나면은 그걸 또 받고 그걸 계속 차곡차곡 한 거지. 이 돈 노테이션 돌려가지고 대략 2천억 정도가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건 때 거의 1조 가까이 나온 거 보면은 이 돈을 노테이션 돌려가지고 그때 돈 세탁한 거를 노테이션 돌렸던 거지 애초에. 그 돈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당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때 해킹된 개인정보가 상당히 있었거든. 이 정보를 중국에서 가짜 신분증 만들어서 중국에서 대출 만든 거예요. 이 신분증 기반으로. 그때 당시 20대 이상 되는 사람들 아니면은 거의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개인 정보를 빼와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면 돼. 이렇게 된 계획이 사실상 단편적 출원이었던 계획에서 김현지가 끼면서 거시적 출원 레벨로 올라간 거라고 보면 돼.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 과정에서 2009년도에 멈췄으니까 이때 당시에 하던 거는 인신매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인신매매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 사람도 끌어들이고 납치도 했는데
이때 쌀 밀매를 반 이상 줄어드니까 남은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조선족, 화량족, 화교, 조선족, 짱깨. 이 사람들 남으니까 이제 할 일이 뭐냐?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신안에 밀어 넣는 거야. 왜? 왜겠어? 그 사람들을 방패만 그 사건을 왜냐면은 이 사람들을 중국으로 넘겨야 돼. 근데 다 넘길 수는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분이 불투명한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냅다 던져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10명 이상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인원은 7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 그러니까 10명을 잡아와서 3명을 해외로 반출시키는 거예요. 해외 노동시장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게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교회인 척하고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신안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거기 신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이명박 시기에 이미 돈 먹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에서 이명박 정부 넘어간 사이에 돈 상당히 먹은 사람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신안 근방에 있는 그 경기도 그 전라도권에선 안 일어나는 거지. 이게 안 일어나니까 신고가 안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가 지금의 상황에서 터졌던 게 그 상황에서 박근혜가 탄핵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다가 이미 그 직원들이 자기네 시장에서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취업해가지고 온 상태로 그 바다 쪽으로 이어지는 업무의 일부 3분의 1을 장악한 상태였다고 보면 돼. 이 상태에서 이게 화교 출신의 자식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참고로 이때 이 세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적은 한국인인데 부모가 중국인이에요. 화교 출신이거나 중국인이야. 그러니까 이 세대로 이거를 메꾼 거지. 시간 메꿔가지고 그 직원들 메꾸고 그 정보통을 이용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아까 말했던 그 국정원에서 그 사회주의파였던 사람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치 공작을 하고 있었을 거야. 딱 그 시기가 2010년도야. 그러니까 이때 시기가 딱 그 화장조들이 활동하기 딱 그 시기인데 이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납치해가지고 이거를 여론조작을 해가지고 이거로 신경 쓰게 해가지고 정작 중요한 밀매 관련된 이야기를 못 나오게 막아버린 거야. 노예가 왜냐면은 밀매 같은 경우에는 밀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지상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미지가 사실상 그때 당시 이미 고착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다 때려잡아가지고 거의 일어나지도 않았고 거의 한 자릿수 두 자릿수가 거의 너물랑 말랑하는 수준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막은 거지.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밀매를 계속 한 거지. 그걸 거기서 신안 쪽에서 그러다가 인신매매도 손을 댄 거지. 사실상 그때 쌀만 옮기다가 뭐 그때도 옮겼긴 했겠지만은 그 사람 바꿔치기도 하고 사람 장기도 팔고 막 그랬겠지. 그걸 밀매했던 거를 그 신당군 어선 주변에 섬이 많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어. 그리고 해경에 그 순찰 루트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그 잠깐 레이더를 끄고서 운행하는 항모가 있었다고 해도 그때 잠깐 껐다가 잠깐 끄고 돌아왔다가 나왔다 들어왔다를 반복할 수 있어요. 작은 어선 갔다가 사람이나 뭐 쌀 같은 걸 조금씩 옮길 수 있으니까 두세 대 정도는 써가지고 조금씩 옮기고 그걸 옮기는데 왜냐면 섬이 많으니까 인근이기 때문에 그 5톤짜리 선박으로 해가지고 막 1톤씩 그냥 실어가지고 막 빠르게 실어버리고 도망가고 막 그런 게 가능했던 거지 사실상. 빠르게 실어가지고 옮기고 하는 거. 그 배에서 배로.
그리고 이때 GPS를 꺼버리고서 갈 수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밤중에 가니까 모르는 거지. 불을 끄고 가니까. 이런 상황으로 밀매를 했으면은 지금까지 내가 예측한 게 1년에 5만 톤씩 유출됐다고 보면 돼. 매년. 쌀 같은 거, 쌀이나 뭐 그런 거 해서. 매년 5만 톤씩 유출됐고, 그게 100분의 단위에서 2.5%를 넘진 않았, 2%, 3%를 넘진 않아가지고 들키진 않았다. 이게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출하 생산량에 그거로 감안해가지고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밀매가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안 들킨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거 들키기 전에 이미 행정부와 이미 정부의 일부 인사들,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사법부 관련돼서 3분의 1 정도로 이미 4분의 1 정도 장악된 상황이었어요. 이미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이미.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경찰의 4분의 1, 검찰 4분의 1, 판사 4분의 1, 그 4분의 1 정도가 그 국정원 요원들 있죠. 그 사람들로 채워지고 나머지 4분의 1이 정치 공작을 시장에서 정치 공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경찰이라는 그룹 내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10명 중 1명은 좌파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사람 경찰 중에 그 고위직도 포함해가지고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4분의 1이 사회주의자, 4분의 1이 자유주의자, 4분의 1은 4분의 1은 중도, 4분의 1은 아무 소속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경찰인 사람. 이런 상황으로 2010년도 이후부터는 이런 상황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모든 행정조직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행정부, 사법부가 행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행정부, 검경찰, 판사 막 그런 사람들 사법부 판사, 변호사들도 포함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니까 문제가 뭐냐? 의장 신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국가 공작 요원들이야. 심지어 거기에다가 화교 출신들까지 섞여 있어.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었지 행정부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상황이 겹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온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화교 출신들은 화교 출신대로 이 대한민국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행동을 했고 자유민주주의였던 그 국정원들은 이미 국가에서 어느 정도 행정 인력에서 빠져가지고 국정원의 소속으로 다시 돌아갔고 여기 남아있는 경찰들은 사회주의자들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야. 사실상 사회주의 성향이 있던 정치 공작 거기에 정치 관련 사회주의자 옹호자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뭉쳐버렸네? 화장주의했던 사람들 그 문재인이 풀어줘가지고서 좀 거기 고위직 그 관련돼 올라간 사람 막 있고 거기에 거기에 국가 국정원 요원들이 그 사회주의 성향이 있던 국정원 요원들도 섞여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쌤쌤하고 거기에다가 선관위도 있네? 문재인이 만드는 선관위도 있네? 이 사람들 거기에다가 문재인 줄 타고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수야. 이 사람들도 화교 출신이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되면서 행정의 중요 인력의 이미 30%가 이미 장악돼 버린 거야. 이미 이 상황 25%에서 30%가 장악된 거 부분을 해서 이게 지속되고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는 시기점에 이미 맛이 가버린 거지. 이미 정치 공작이 들어간 거지. 이미 3중 고정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3중 공작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 국정원은 이 반국가 세력을 빼내겠다고 빼냈는데 문제는 이 빼낸 애들이 절반밖에 안 된 거예요. 절반밖에 안 나왔어. 절반을 뺐는데 이 사람들이 빼놨는데 이 빼놨던 애들이 나머지 안 돌아온 애들이 정치 공작을 미리 해놨단 말이야. 내수 시장에서 정치 공작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다가 해놔가지고 이미 맛이 간 상태에다가 거기에다가 화교 출신들이 거기에다가 취업을 했단 말이야. 아까 말했던 거 내가 그 취업 관련돼서 풀어줬던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세대가 있었으니까
취업까지 있었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종합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상황을 표현하자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원했던 국정원들, 유원들 대부분 그 기성세대들은 다시 그 국정원으로 복귀했고 요원으로 복귀했고 수사권에서 그 체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경찰을 도와가면서 했기 때문에 일부 경찰은 옮겼어. 근데 그 경찰들의 사회주의 그 문제는 그 경찰 안에 사회주의자 그 자기네들 추천했던 애들이 이미 있어. 그 정보가 노출되니까 그 사람들 잘 안 잡혔어. 거기에다가 문재인이 풀어준 것 때문에 문재인이 그 취업 관련된 거 풀어버린 것 때문에 취업 관련돼서 교육받는 거에 대해서 합의 출신들에 대한 풀었고 거기에다가 이 세대들이 취업을 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었어. 거기에다가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문재인은 거기에 정치 공작까지 하고 있네. 이미 40% 정도의 이미 국가 행정기관 국가에서의 기관에서 40%가 이미 박근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이제 여론전만 조금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여기에서 여론전만 좀만 하면은 해결되는 거야. 이제 적당히 사건도 터졌다 했다. 이제 딱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염전뇌 사건도 터트린 거지 이때. 염전뇌 사건을 터트린 거지. 이제 무능정부 이제 딱 그러니까 딱 50%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뭐 세월호 사건까지 그때 같이 터졌으니까 완벽하게 고립된 거지. 사실상 정부에서의 기능을 완전 마비시킨 거지. 이때 당시 거의 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거의 마비시켰다고 보면 돼. 정부로서의 기능. 자, 이게 겹쳤어. 이미 절반 정도 돌아서게 만든 거지, 국민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투표하고서 했으니까 75%가 돌아선 거지, 사실상. 국민 70%에서 80%가 돌아선 상황을 만든 거지. 이렇게 공작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문재인이 딱 올라왔으니까 이제 문재인도 딱 거기에다가 투표를 해가지고 문재인이 딱 올라왔어. 이제 80%가 된 거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국민의 85% 지지율이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 아니다라고 말이 나와가지고 다시 절반이 돌아섰는데 얘네들 입장상 잠깐 이거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사회주의를 옹호하게 만들려면은 이거 지지를 속여야 되는데 하면서 이때 당시부터 언론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한 거지. 완벽하게 돌아선 거지. 사회주의화 된 거지. 사실상 언론 탄압해가 언론 통제해가지고 사회주의 개념이 다 정당화된 것처럼 정당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포장한 거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제 그 세계. 그렇게 일어난 게 지금까지 과정입니다. 이 거시적 추론이 이렇게 일어난 거라고 보면 돼. 다 계산된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현지가 지금까지 했던 예측, 거시적 추론 예측이라고 보는 건데 사실상 이 거시적 추론 예측이 사실상 그때 당시 IMF 터져가지고 생각보다 경제가 개판 나가지고 좀 압박감 많이 있었는데 이때 시진핑이랑 엮여가지고 그 여러 관련된 일을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 거지 김현지가 뒤에서. 그리고 이거로 신안에서 쌀을 밀매해가지고 쌀과 쌀 펌해서 여러 가지 밀매해서 대략 5천조에서 7천조 정도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그리고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은 몇 조 원 더 있겠지. 그 돈을 벌었고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돈 수익을 김현지가 자기 아들 계좌로 쏴준 거지. 그리고 이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성남시 시장이 되어야 했던 게 이재명이었습니다. 왜? 이게 뜰 수 있는 카드가 그 사람밖에 없던 거야. 그 사람 입장상. 쓸 수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던 거야. 왜? 그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자인지도 어떻게든 성남시장이 된 거고 범죄 리스크가 있는 거가 다 그때 드러난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터트리면은 아마 내가 설명한 리스크에 있는 걸 조사가 터트려 볼 수 있으면 가능할 거야. 그리고 염전누의 사건도 그거 관련돼가지고
한 게, 그리고 그때 국정원들, 그때 사회주의 국정원들이 다시 배출됐을 때, 국정원에서 배출됐을 테니까 이걸 같은 짓을 반복한 거고, 어차피 그쪽에서도 비슷한 짓을 하고 있었거든. 사회주의자들이야. 거기 중국에서도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짓거리를 하는 거를 유령 피워서 같이 한 거지. 사실상 그 알려줘가지고. 왜냐면은 그때 어느 정도 잘 잡고 있으니까 이게 경기도권에 상당수가 있었던 거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희생시킨다야. 대충 이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집단 사고 능력이기 때문에, 집단 사고로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순서를 보자면은 2009년도까지 쌀 비매를 주로 했는데 이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돈 세탁을 해야 되는데 돈 세탁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성남시장 돼가지고 성남시장 중간쯤 했겠지. 돈을 모으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성남시장 이재명을 성남시장을 만들어가지고 뭐 대장동 같은 국가 그 도시발전 시스템 하면 한 몇 조 원 정도 투자 들어올 테니까 여기다가 10%씩 껴가지고서 적당히 돌려고 맞게 하면서 지급 안 한다면서 막 버팅기면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감수하면서라도 억지로 지불하게 되니까 그거를 믿고 그 사이에 돈을 싱가폴로 빼돌렸다 보면 돼. 그리고 그 남은 돈 갖다가 그리고 그 돈을 계속 빼돌리고 그 남은 것 갖다가 그 캄보디아 관련된 사건도 만들고 그 빼돌린 신분증을 해서 그 시진핑이 그 주석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판을 깐 거지 사실상 그동안. 그리고 그 시기에 가짜 식품도 많이 더 유통돼가지고 위험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밀매했겠지. 그게 해경도 잡고 싶었다고 해도 이게 다 안 돼. 왜냐면은 이게 근해 무역이라고 해가지고 근해선 같은 경우에는 막 그거 잠깐 뭐 물건 옮기고 있는 거라고 막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무역 허가서를 발급해주면은 거기에서 군 경찰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 합니다. 근데 뭘 옮길 건지에 대해서는 조사까지 안 했겠지. 안 했으면은 봐주기 식으로 거기 뿜빠이 해먹었겠지. 그리고 군사 같은 경우에는 밤중에 몰래 나가가지고 그거 뭐 해봐야 한 10분? 20분? 그 GPS 장악 껐다 켜져가지고 하는 건데 중국 어선 같은 경우는 켜고 올 리가 없으니까 한 100, 그리고 얼음에다 실으듯이 해가지고 얼음 거래함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은 그 노무현 당시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 그때 무역을 했어도 뭐 그거는 좀 봐주기 식으로 넘어갔겠지. 그러다가 이명박 때 되는지 안 되는 이명박 때 그 1년 정도는 했겠지만은 그때 이후는 못 하니까 인신일매로 더 은밀하게 작은 배로 할 수 있는 일을 했겠지. 큰 배는 못 하니까. 쌀을 옮기려면은 저 큰 배로 옮겨야 되니까. 안 들키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옮기고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거 관련되니까 일이 주니까 이제 그 화장조들이 그 농가에서 나와가지고 경기도가 공장으로 옮기고 사람들 납치하는 쪽으로 전향을 한 거지 사실상. 납치해가지고 오는 거로 염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지. 인신매매한 거지 사실상. 인신매매를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과 공범이라는 그 집단 사고로 걸러서 공범으로 만들어 놓고 일을 계속 진행했고 이 과정 중에 문재인이 그 화교 출신인데 취업에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풀어버렸기 때문에 취업과 교육에 대해서 완전히 풀어버렸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 여러 직장에 취업을 했고 직장 구분 없이 취업을 했고 이 사람들이 국정원 요원들과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그때 방출된 국정원 요원들과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화장조 국정원 사회주의 화장조와 자녀와 화장조들 그리고 사회주의 국정원들끼리
정치적 공부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지위를 되찾는 그런 목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후에 2010년 이명박 이후 모든 현상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문재인만 막았으면 됐는데 문재인을 못 막아서가 가장 큰 이유긴 합니다. 왜냐면은 문재인을 막았으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5년 뒤 끈이 잘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의 권력을 못 쓰거든요. 근데 문재인을 허용해버린 바람에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을 허용한 바람에 상당한 타격이 커졌거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된 게 이어져 버렸으니까 리스크가.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30년 동안. 여기까지.